예, 두 번째 정권 인터뷰 민주당의 대표적인 쓴소리하는 대선 주자입니다. 박용진 예비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력 대선 주자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자칭 박용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력 얘기하셨는데 제가 한 2달 전쯤인가요 모셨을 때 네, 여권 후보 중에 대선 주자 적합, 대선 적합도 3위 해서 예, 박용진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일단 현재 뭐 그냥 그대로 계속 3위예요. 예, 지지율을 잠깐 보면 예, 최근 지지입니다. 여권 후보 중에 적합도를 보면 예, 지난 6월에 3위에 오른 뒤에 지금 뭐 3에서 5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있는 지지율은 3위 조사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좀 약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정하게 박스권에 갇혔는데요. 일단 남 탓부터 하자고 치면 아니 1위 2위가요. 그럼 거의 이전 투구 수준으로 싸움을 하니까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박용진의 룸이 확 줄어들었다 이거고요. 두 번째 제 탓을 하자고 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뭐 새로운 이 비전을 보여드리는데 좀 이렇게 확실하고 힘있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남은 기간 동안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강단 있고 힘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반성은 항상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생각 안 나시죠? 예비 경선 예. 기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날선 측면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본경선 들어와서 방송 토론을 예를 들면 이제 예. 4번이 있으나 4번 다 제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많이 이제 할애하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박용진이 좀 쓸만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네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국부 펀드 7% 하겠다고 하던데 그럼 네가 되면 좋네. 돼야 저게 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어떤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당선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거나 주변에 많은 지지 세력들을 모아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넘어서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뒷심발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인지도와 당선 가능성을 유권자들에게 좀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직 실패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단정 지으시면 안 되는 현재까지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활주로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뭐 활주로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이 비행기가 바람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발상 전환의 정치가 일정하게 그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왜 아직도 골을 못 넣느냐고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 빌드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라운드 상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계속 제일 정책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후보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안부터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이의대전, 명락대전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후보가 이제 정책을 알릴 수 있는 룸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는데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에 내정됐다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이건 뭐 잘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잘했고요.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정리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어요. 더 진즉.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진 사퇴 형식으로가 아니라 책임 있게 정리하는 문제가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황교익 씨가 내정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건 경기도지사의 역할이고 책임이기도 하고 황교익 씨가 권한이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근데 황교익 씨가 캠프 간의 논란 속에 어쨌든 끌려 들어오면서 그 험한 말을 했잖아요.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등.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저는 집중하겠다. 그 말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 자체로 더 이상 이 논란을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정하신 분이니 이재명 후보가 정리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 자격 유무를 떠나서 더 이상 끌고 가는 게 우리 당의 큰 내상이니까 정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잖아요. 인사. 그럼요.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가 가장 중요한데 후보로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자진 내정했다가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과정에 이재명 지사의 인사는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나섰어야 된다고 그럼요.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정리를 그러니까 부적절한 인사였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 미치는 내상 그리고 이재명 지사 본인에게도 안 좋은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라 그렇게 일단 말씀드린 뭐 거죠. 지난 얘기긴 하지만 황교익 씨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일 뿐인데 이낙연 캠프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강하게 반발한 거라고 반박한 바는 뭐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 나왔습니다. 방금 이제 수설계에서 다루는데 지난 6월 17일 이천 화재가 있던 날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죠.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데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경상남도와 일정이 있어서 방문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황교익 씨와 찍었던 유튜브 방송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은? 전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 예, 예. 무려 자기 임기 중에 120조가 들어가는 기본소득이 있어요. 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기본주택에 대한 공약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에 지으실 거예요? 땅은 있어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데 화를 내거나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30초를 뒤에 숨어요. 예. 어영 무영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시간 나가버리고 그 아직도 그 120조 재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못하는 사람은 무능하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가 그래서 이제 토지 보유세 같은 것들 이런 얘기를 언급한 그런 거죠. 증세를 한 적도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예. 20조 정도는 매년 20조 정도는 그 증세 없이 예. 세출 조정으로 돈 아껴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예. 아니 우리 정부가 9차례나 추경을 만들고 136조를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 그 아낀 돈은 16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른바 20조를 만듭니까? 세출 조정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보고 지금 무능하다고 하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는 말을 이제 피하신 거죠. 한 번 만드는 한 해에 20조고요. 다 합치면 마지막엔 뭐 60조를 동원한다고 한 거니까 120조를 어떻게 동원할 건지 어떻게 예. 마련할 건지는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도. 사실은 대선 주자들이 뱉어놓은 말들은 대통령이 되면 만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고 사실은 검증도 하고 만약 잘못됐으면 수정도 해야 되는 거죠.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 때 물어봤습니다. 네. 그 모두 다 역세권에 짓겠다고 하셨는데 100만 채를 역세권에 지으려면 지하철역 100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그 공약 발표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도 분양형도 역세권 등 주요 요지 그리고 임대형도 역세권 등 주요 요지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물어본 건데 화를 내실 일은 아니다. 저는 황교익 떡볶이 관심 없어요. 정책 얘기하자고요. 120조 들어가는 정책, 주택 정책 이런 거.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본 제가 좀 민망해지긴 하는데 우리 정책 얘기해야 그게 돼요.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정책 예. 오늘 발표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 만나셨잖아요. 네, 공무원연금 공무원 개혁을 해야 된다. 네. 대신 공무원들의 그래서 뭐 노동 노동 관련 삼권 법안, 관련해서도. 노동 삼권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오늘 공무원 노조를 만나서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 공무원 노조의 노동 삼권 혹은 정치 활동의 뭐 자유를 보장해 달라 예.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연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공무원 연금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좀 손해 본 부분들을 좀 만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이시길래 잠시만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박용진이 나서서 공무원의 노동 삼권 보장하는 거 그리고 정치적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거 이게 국제적 기준에 맞으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도 개혁합시다. 국민들이 보실 때는 공무원 연금에서 부족한 적자분을 우리 세금으로 계속 메워주고 있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불만들도 공무원 개혁을 통해서 좀 조정해 나가는 것을 패키지 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자 그 말씀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잖아요.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금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들이 좀 줄었는데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계시죠? 거기서 다시 환원하자고 한 걸 아니다 더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오신 겁니까 지금 가서? 환원이라기보다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손해 더 부분을 좀 보전을 해야 보전해 달라. 그때도
사회적 합의를 좀 이뤄낸 게 있는데 그건 지켜지진 않고 우리만 손해봤다. 예. 이런 게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 사회 전체의 어떤 인식이거든요. 그것도 일정하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혹은 우리 기성세대라면 우리 사회 50년 뒤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갈 사회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패키지 딜을 해보자. 두 번째, 노동운동이 계속 자기 담장 안으로, 자기 회사 안으로, 자기 예. 밥그릇만 지키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최근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거의 엎어놓고 또 다시 퇴각하고 또 총파업 투쟁하겠다고 저러는데 나는 이렇게 나가면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더 퇴색될 거다라고 예. 하는 우려와 비판을 원래 했죠. 민노당 대변인이셨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전에요. 예. 노동자들 그 이익 지키려고 같이 투쟁하다가 3번이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근데 비판하더라도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좀 너무 그 조그마한 틀에 갇혀 있다고 보시는군요. 아니요. 사실 그때도 비판했어요. 음. 사실은 그때도 민주노총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이죠. 예. 민주노총이 이른바 사회적 연대와 비정규직 연대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문자폭탄,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폭탄, 예. 엄청난 댓글, 예. 그리고 뭐 비판도 많이 받았고. 거기서 좀 훈련이 되셨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조금밖에로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하셨던 의원인데 할 말은 하고 할 할 말은 일은 하고. 하는 게 소신 있는 정치인이죠. 어제 문체에서 언론중재법 이른바 통과시켰습니다. 한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이시던데요. 이 법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취지 찬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에 걸맞는 책임은 사실 예. 좀 부족하거든요. 그동안 언론의 자정 능력이 기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으로 좀 정해보자. 예. 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이 됐을 때 개혁의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오히려 언론의 사회적 비판 기능,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우려, 예.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징벌적 손배제를 하게 되면 위축돼서 제대로 된 기사를 안 쓴다거나 또는 고의 뭐 중과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판별하기 쉽지 않을 때 일단 아무래도 안 쓰게 되기 그렇죠. 쉽겠죠. 아무래도 이거 귀찮으니까 하지 예를 말자. 들면 임대차 빠질 3법처럼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클 거라고 보십니까? 자그마한 우려인지 아니면 이건 역효과가 커서 더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인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임위의 논의를 최대한 이게 이제 존중하려고 예.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 또 전문가들인 언론단체라든지 언론노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5일 본회의에 통과되는 건 통과시키려고 지금 거대 여당이 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법의 취지는 동의를 한다고요. 네. 근데 그거를 그거 우려가 법이 있습니다. 네. 문구가 취지대로 다 표현된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확인한 거 어제 통과된 거는 제가 좀 걱정했었던 부분들 일부 수정이 있었죠.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 전체 통과된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 되게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잠깐 남아서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사실 이른바 언론개혁법도 그렇고요. 검수완박도 그렇고요. 당이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박영진 의원님도 보시나요? 당 지지층의 의견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하지 일부의 목소리만 듣고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거 진짜 큰일인 거라고 예.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민주당은? 저는 이게 뭐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어쨌든 검찰 개혁이든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이든 그리고 이번 언론중재법이든 간에 필요한 일들이었고 우리가 공약으로 이미 내걸었었던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되는데 그만한 논리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용진 의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라고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네. 뭐 그렇게 인색하게 자꾸 아니, 그러세요? 공정해야 되니까. 예.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